꿈꾸는 미학자 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꽃이 지고 난 뒤에 그 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한 사람이 가고 난 그 아름다운 기억이 두고두고 힘이 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이제 이 사기 감성인 문학의 첫 주제가 유배. 고려시대까지는 유배라는 말보다는 기양이란 말이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은 고려시대에는 말하자면 반정부적이다. 우리가 뜻이 맞지 않다. 이럴 때는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곳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안쪽으로 올려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귀양이에요. 요즘은 귀양하면은 전원핵이잖아요.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언어가 훗날가면은 또 다른 언어를 변천을 하게 되는 거죠. 유배는 조선시대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삼국시대도 유배 일어나죠. 최치원도 유배를 하잖아요. 그런 유배라는 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제까지 최고의 자리를 오늘 하루아침에 낯선 곳으로 산자의 주거, 정치적 사형을 당하는 그 형벌이 유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들어가서 유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약 6,000번이 검색되거든요. 근데 유배는 누가 가는가? 나 같은 사람은 못 가요. 관직에 있는 관료들. 그러니까 요즘도 교도소에 갔다 놓은 별을 달고 안 달고가 그 사람의 하나의 프로파일이 되잖아. 프로필.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의 관료들도 어떤 정치적 라인에 서는가, 혹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달라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 뜻하고 무관하게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내가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은 출렁출렁한 그 생을 살아가는 거죠. 양반의 자제로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양반의 자제, 공부해서 과거시험 쳐서 요즘에 공직에 들어가는 것, 이게 양반의 자손으로서 태어난 그 의무이자 책임인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독하게 안 되잖아요.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자식의 또 향방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양반도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내 부모가 정말 가난하다, 양반으로서 공부를 해서 관료사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난한 부모를 만나면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뒷배를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우리 성리학체계라고 하지만 어떤 성리학체계를 통해서 과거 시험이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시대별로 성리학이 좀 차이가 있어요. 15세기 성리학, 16세기 성리학, 17세기 성리학, 18세기 성리학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5세기는 과거 시험 1차 시험이 요즘에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문장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서울 밖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모르잖아요. 요즘 우리가 서울로 가서 막 가해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초시를 통해 가지고 성균관 유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드물죠. 그때 당시 통계를 보면 초시 합격자 중에서 성균관 유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70%가 서울 인근 지역, 경기 지역의 사람들. 그럼 나머지 한 30%가 겨우 지역인데, 그럼 이것은 결국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6세기에는 시험 방식이 확 바뀝니다. 많이 외워서, 경전을 많이 외워서 1차 사지선다형 형태로 수능책을 요즘 치고 2차 거기에서 성균관 들어가서 논술을 치든지 신청년 치든지, 아니면 왕이 나와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왕이 문제 냈을 때 좋은 답을 냈을 때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고, 그러니까 관료사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진짜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관료사회에 들어가는 게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현대 우리는 장원급제 마음만 먹으면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장원급제가 힘든 이유가, 또 장원급제를 달리 말하면 어려운 이유가, 쉽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이도령하고 춘향이 때문에. 이도령은 춘향이하고 막 놀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난데 공부해야지, 과거를 쳐야지, 과거 시험. 한양 가더니 장원급제잖아요. 그러니까
장원급제가 상당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초시로 상화시를 통해서 200명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자마자 과거 대가 문과에 급제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공부를 잘하는데 문과가 힘들다 문과로 급제하는 경우도 있고 문과에 요즘에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수뇌부들은 다 문신이들이잖아요. 민관적.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가서 유생 들어가서 과거 시험을 급제해야 되는데 이 급제할 때 30명을 뽑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관료 사회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회에 어떤 사람들하고 교류하는가 또 당대의 정치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던 이 그룹이 반역 세력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축풍낙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라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혹은 후손으로서 모든 날 조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로 오늘 갈 겁니다. 예. 우리 조선의 건국이념은 맹자정표를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대명률에 의하면 태형, 장형, 도형, 유배형, 사형. 예. 태형은 50대 해토리 맞는 거예요. 장형은 100대 맞는 거. 근데 50대 100대 맞는 거 그냥 살살살 간질질 안 하겠잖아요. 피가 터지도록 근육이 터지도록 때립니다. 큰 권장침 나잖아요. 이렇게 매를 맞고 파상풍이 걸려서 죽었다. 요즘 같으면 이거 인권 문제다 난리 나겠지만 조선시대는 죽고 사는 문제는 죄를 지은 사람의 몫이지 이 내가 태형을 가해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국가의 책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의 몫. 근데 이 태형, 장형보다 더 위에가 도형이 도형. 요건 징역형. 50대 맞고 불이방상 가든가 소금을 붓든가 100대 맞고 불이방상 가든가 소금을 붓든가 요즘 얘기하는 우리나라 이제 교도소 징역형인데 요즘 우리나라 교도소는 인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일을 하기 싫은데 정해져 있는 놀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인권이 제소하는 요즘하고 옛날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이 도형 위에 이제 보면 이 사형이 뭐냐 사형 밑에 유배예봉이에요. 오늘 주제가 되는 유배는 그냥 곱게 보내지 않습니다. 유배는 정치적으로 큰 틀에 연루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이 유배자들이 가는 그 길은 삼남대로 관동대로 영남대로 삼남대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유생들이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그 길로 유배자들이 다시 유배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배 올 때는 진짜 신체를 어마어마하게 훼손하고 난 이후에 보름 만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일주일 만에 걸려서 갑니다. 유배 갈 때 모든 비용은 내가 냅니다. 내가 비용을 분담해서 가야 되고 가기 전에 제대로 태형, 장형, 도형이든 뭐든 신체가 다 어느 정도 부서지고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또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 갔을 때 혹시 요즘 왕가 사는 남자 보셨잖아요. 그 유해진 보수주의라고 하거든요.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유배자가 현지에 갔을 때 그 유배자를 케어해주는 사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많이 케어줘. 관에 늘 보고를 합니다. 야가 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인들의 횡포가 어마어마해. 보수주의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한양에서 어제까지 최고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유배 왔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이 보수주의인들의 갑질, 이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가 사는 남자에서는 어머니도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오지만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은 한 사람을 진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짓밟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유배 갔는데 다시 돌아갈 확률이 있다. 다시 돌아와서 원래의 그 자리에 올라갈 확률이 있다. 진짜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한양으로 이어갈 수 있는 끈이잖아요. 유배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한양에 있는 관료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딸을 그 사람이 처벌해 주기도 하고 이 동네에 있는 뭐 무엇이든 어쨌든 연결해가지고 한양으로 들어보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어떤 부분 중에서 그렇게 해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갔다 원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 이러면 잘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짓밟습니다. 어제까지는 왕 옆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면 얘는 뭐 양반이지만 이 나를 케어해주는 그 보수 주인이 밥을 던집니다. 청소시키고 나무 해오라고 시키고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으면 동냥도 해와. 지금 이제 조그마한 방 안에 이렇게 짜면 물이 줄줄 날 것 같은 그런 이불을 주고 어느 때는 방 안에 넣어주지도 않고 빈대는 뭐 득시글득시글은 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어떤 주위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 속에 보니까 인간적으로 진짜 침울한 상황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세상에 대한 한탄 비관 비탄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유해자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분노 조절 장애로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에서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만정입니다. 남해 노도로 유배 갔던 우리 사시 난쟁이 있었던 숙종대 인물에 그런 인물들 있죠. 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다산도 오긴 하지만 천주쟁이로 인해 서학쟁이라고 해서 유배를 갔던 사람들은 그 처참한 꼴을 당합니다. 지나가면 소금 뿌리는 거죠. 물도 한 모금 주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나의 문제지만 괜히 그대하고 이게 네트워킹이 됐을 때 그 풀이에 올 수 있는 나의 신의를 안위를 담보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더 처참한 것은 유배에 갔을 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유배자는 부모의 상을 지낼 수가 없어요. 그 조선은 특히 효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조선 사회 속에서 부모의 죽음에 자식이 마지막 임종을 못 봤다, 상복을 입지 못했다. 이것은 평생 그 사람을 죽은 글씨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나는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스러움,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유배자의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죄인으로 있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과거시를 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연자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불효자라는 그 어떤 죄스러움과 나로 인해서 자식의 앞길을 막았다는 그 미안함, 이 불효자라는 그 죄스러움하고 자식의 앞길을 막았다는 그 미안함, 이 두 가지 감정만으로도 사실 그 사람은 살아도 죽으면 없으잖아요. 그러니까 유배를 간다는 그 자체는 물론 아무나 갈 수 없지만 내가 최고로 있다가 혹은 내가 유배를 갔을 때 나의 모든 집안이 풍비박산다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모두가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배를 빙자한 또 약간의 휴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정치적 대책점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클레임을 걸면 왕 입장에서는 좀 쉬었다 올래. 중재를 주자 좀 쉬었다 올래.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유배하는 것인지 유랑을 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갔다 오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항복 광해군 때. 이항복은 북천까지 가는 도중에 평양 기생에 쉬었다 가세요. 5일만 쉬었다 가세요. 고을마다 수령 지나가면 그 고을의 수령들이 선물을 싸줘가지고 현지 귀향지에 도착하니까 선물이 막 몇 개의 수레가 왔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 그 발대의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유배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그야말로 사회적 사연과 같고, 그런데 이제 유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유배가 있기 때문에 중앙의 문화가 저기 지역까지 같이 갑니다. 지역까지. 조선에서 유배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2,000리, 2,500리, 3,000리를 가는데요. 근데 조선은 아무리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도 사실은 2,000리, 3,000리가 안 나와요. 중재인인 경우, 정치적 사범인 경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양에서 가장 먼 극지방, 말하자면 이게 국경선으로 보냈다가 저기 가니까 좀 불안해. 다시 멀리 보내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선도입니다. 윤선도는 광해군 때 26살 유생 시절에 최고의 권력자 이첨의 전향을 고발하다가 역으로 탄핵당해가지고 유생 시절에 저기 그 한명도 지방으로 경원지방, 거기는 경원지방은 바로 여진 쪽에는 오랑캐가 있어가지고 이 극지방에 있는 사람, 국경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시발 한 명도 못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구가 부족하면 오랑캐들 들어와서 우리 속지주의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땅을 점령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지방은 인구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허하지 않는 그 경원지방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곳이 1년 있으니까 이 왕이 또 불안한 거죠. 여기에 저기 가서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작당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 1년 딱 살리고 어디로 가장 먼 저 함경도 경원지방이 되게 춥고 척박하고 그렇거든요. 그 경원지방에서 가장 먼저 경상도 기장 땅으로 황학대가 있는 드라마 촬영지가 됐던 그 성당, 두목포 성당인가요? 예. 그곳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이건 6년 있다가 해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배를 가는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 가는가. 또 거기에서 어떤 처음 출발이 중재인, 중고인지와 예를 들어서 반역이었는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유배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왕실의 사람들은 강화도로 만약 강화도. 왕실 사람, 왕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로 유배한 사람이 광해군이거든요. 근데 광해군은 제주도 가서 현지인처럼 잘 살다가 죽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해가지고 죽고요. 그 외에 안평대원이든 뭐든 왕실과 관련된 사람들은 주로 강화도 섬지방에 유배를 많이 됐어요. 우리가 섬지방은 절도에 안치라고 하지만 그 섬에 가서도 또 가시나무 탱자를 울타리를 착 치가지고 산 사람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위리안치입니다. 그래서 그 위리안치 누가 갔느냐? 오늘 얘기 말씀드린 추사 김정희 같습니다.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수능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도 축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배자들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케이스가 조광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왕과 사는 나무자에서 개유정단 이후에 단종 포기운동이 나오고 그래서 단종 포기운동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청량포로 유배가고 영월 관아에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상황에 몰려 있는가, 내가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어떤 미래가 좀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제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가 나오고 난 이후에 갑자기 역사에 대한 관심이 확 일어났습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단종이 누구냐 하려면 그 영화 배우 얘기할 정도로 유배 조광조 얘기하려면 위에 때부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재미없게 어렵게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 시대 우리 학창 시절에는 뭐 청동기 끝나고 나면은 철기 들어가고 철기 끝나면 삼국시대 들어가고 삼국 끝나고 나면 후삼국 들어가서 시대 구분을 너무 정확하게 해서 배우다 보니까 역사는 외울 게 너무 많다. 재미없다. 너무 광범위하다. 그렇게 해서 국사가 제일 어려운 과목, 재미없는 과목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학습 방법이었다면 역사는 아주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익히는 방법. 긴 서들 하나 쭉 뽑아서 시대별 정치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 정치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문화가 바뀝니다. 정치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8세기 경제 정선 진경산수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하지 않고 조선중화, 우리도 조선이 중심이지 않나 이런 조선중화, 소중화 원칙 이것이 사실은 우리 땅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서 진경산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주도 세력에 따라서 주요 사상이 달라지고 이 주요 사상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빼고, 이거 다 빼고 저거 빼고 항상 결과론적인 것만 외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 상하관계, 좌우관계 위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오는지 이 연결맥을 보자고 하는 부분이 떠나왔다는 거죠. 어떤 정치도 현미경으로 바로 딱 프리즘들이 되면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맥으로 쭉 이어가면 그 상황이 그냥 공감이 됩니다. 공감. 이해라는 말 말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어떤 역사이든 어떤 사건이든 저절로 혼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징후 위아래 간의 좌우간의 어떤 그 맥락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맥락만 딱 끌어내고 나에 대해서 상당히 쉽습니다. 조광조 이제 유배를 얘기하면서 우리 그 사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조선 시대에 유배를 통해서 선비들이 대거 희생된 때가 4대 사화입니다. 기묘사화, 또 그 무오사부터 시작되는 거죠. 무오사화, 또 이 각자, 무오, 기묘, 을사사화. 이 사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거의 한 650명, 700명이 희생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정조 때에 천주교 박해하는 그 시대에는 난민들이 한 300~400명 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화 기간에 유배를 통해서 혹은 죽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선비들이 유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종 때의 사화, 기묘사화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또 연산군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종 등장은 연산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의 조정공덕 중에서 임금 조이든 중이든 칭호를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광해군이고 한 사람이 연산군이죠. 연산군은 그만할 필요 없이 폭군입니다. 사실은 광해군은 우리가 조금 저평가된 경향이 있어요. 광해군은 합리적인 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했던 그 세력이 인조 반정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광해군은 저평가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은 어떤 현대 정치력 상황 속에서 영호남이 자꾸만 개척되면서 있지만 사실 한국의 현대 정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영호남이 빠지면은 한국이 성장을 못합니다. 이 두 지역은 시소처럼 서로 이렇게 들쑥 날쑥 때로는 파도처럼 뒷물이 앞물을 밀어주는 그런 파도처럼 이 두 지역이 있어서 사실은 이 경기 지역에서 미처 다 성장시키지 못한 부분을 영호남 사림들이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 영남 사림이 호남 사림하고 어떻게 접목되어지는가? 여기 중요한 순간에 조광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사화입니다. 중종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시대의 역사를 보려면 그 시대만 또 이렇게 자르듯이 보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 시대를 살펴보면 앞 시대에 있었던 훗날 그 다음 때에 분명히 영향관계들을 하거든요. 연산군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폭정의 군주이긴 한데 연산군이 그렇게 됐는 데는 사실은 그 앞에 세대에 성종을 또면 성종이에요. 성종 앞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종이 있고, 예종 앞에 또 누가 있죠? 이제 막 나오죠. 태정, 문단세, 세조가 있잖아요. 세조, 예성 나오고, 사실은 세종이 성군이긴 하죠. 세종이 성군이잖아요. 이 태종이 이 피해 정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외척 정리를 다 해주고 그렇게 완전히 피를 묻혀내줬기 때문에 세종이 성군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세종이 아들을 많이 두거든요. 그 아들들이 다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 마지가 장자가 건강하고 똑똑하면 제일 좋은데 세종의 장자인 문종이 아프고 똑똑한데 아픕니다. 약해요. 더군다나 문종은 아내를 셋 두거든요. 필요할 때. 근데 역사 속에서 첫 번째 문제 세자빈 시절에 첫째 아내는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양밥을 씁니다. 우리 부적 쓰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신발을 태워서 그 재물을 마시게 양재물이잖아요. 사랑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이게 들켜가지고 쫓겨납니다. 두 번째 아내는 동성애자. 실록에 의하면 세종군은 부끄러워서 도저히 이게 못 내겠다는 그 둘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
그래서 그것도 쫓겨나는데 세 번째 며느리가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유리신데 폐비유리신하면 왕의 용안에 이게 핥혀가지고 상처를 냈다고. 사실 한 번 상처 내면 뭐 쫓겨 안 나겠지만 몇 번 났겠죠. 그래서 폐비유리신가 돼서 그 유리신가 난 아들이 사실은 연산군이네요. 요때 좀 내가 헷갈렸네요. 예. 세 번째 부인이 사실 이제 단종을 낳게 되는 거죠. 문종 밑에 단종. 너무 팍 뛰었습니다. 예. 단종이 결국 계유정난과 수양대원을 하게 되는데 세종의 아들들이 너무 똑똑한데 문종은 일찍 약하고 문종이 죽으면서 고명 대신인 김종서하고 항보인할 때 내 동생들이 키가 너무 세고 똑똑한데 내 아들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유언을 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황보인하고 김종서가 선대왕 문종의 유언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전행하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양되고 일어났던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계유정난. 예. 이 계유정난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권이냐 왕권이냐. 조선은 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이냐 신하의 나라이냐. 여기서 사실은 조선 태조 때도 왕자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신권과 왕권 이 사이에서 경쟁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때에는 신권, 왕권의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데 문종 때는 왕권보다 신권이 강화되고 이 강화된 신권이 어린 단종한테 왔고 거기에서 이제 수양대원이 쫙 뒤집어져가지고 결국은 계유정난과 더 나아가서는 그 단종 복위운동까지 하게 되는 거지만 계유정난까지는 뭐 이렇게 어쩌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유정난 이후에 수양대군이 한 5년 정도 왕권을 물려왔지 않고 근데 그 사이에 단종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촌이 와가지고 뭐 말로 왕권 연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접근 이야기지만 두려움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에 어린 왕이 산왕을 한 케이스가 바로 지금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입니다. 문종이 그렇게 되고 죽고 난 뒤에 단종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단종 복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조가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예종이 올라왔지만 일찍 죽고 성종이 왕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조선시대의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성종은 기존의 공신들이 너무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관여하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신진 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남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기용하거든. 기존의 홍부 세력들을 방어할 수 없죠.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는 왕으로서 뭔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공신들이 너무 득세하니까 공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명분으로 지방의 사력들을 등장하는데 그때 대거 등장한 사람들이 김종직을 비롯한 영남 사력들이고 이 영남 사람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많이 어디 가냐면 3사를 가거든요.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뭐 감찰기관 혹은 언론통제 이런 기관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통촉할 수 없어서 아니되옵니다. 예. 왕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면 계속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데모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왕위를 잘 이었지만 성종 사후에 이제 연산군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올라서 그는 어떤 형태의 폭풍 정치를 하냐면 사실은 내가 전체적으로 이 내 나라에 근데 전횡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신음판을 딱 세워가지고 말 많이 하면 죽인다든가 국옆에 민가를 다 흡수시켜서 사냥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연산군을 몰락시킨 것이 사실 두 번이라는 사화거든요. 연산군 때에 성종이 딱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종실록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록을 지을 때 조선왕조실록 이것은 기본적인 실록을 짓기 위해서 왕이 살아있을 때 사관들을 있고 사관들 사초를 수집하려 사관들 이 사관이 뽑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 영광만큼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 사살한 것을 개인이 해석되는 정보를 수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산군 때에
성종실록을 편찬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총책임자가 이극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훈구 세력이었었고 살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일손, 이 김일손이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영남살인. 이제 뭔가 슬슬 이때 되면 떠오르는 말이 조의제문 아이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극돈이 이런 생각합니다. 사초로 있는 김일손 자가 우리하고 정치적으로 된 척점인데 정말 저게 우리 좀 얘한테 관리하면 쓰는 거 아닌가? 나에게 불리한 걸 써서 평생 이것이 후대에 물려주는 거 아닌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 타협하려고 하죠. 야, 니 뭐 쓸 거고, 니 소집하면 뭐 했노? 우리 서로 안 좋으면 빼자, 막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는데 김일성 같은 경우 목에 칼 들어가도 사관이 사초를 수집해가지고 실록을 편찬한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됨이 있어서 안 된다. 너무 옳거든요. 그러고 있는 차에 이극돈의 밑에 있는 사람이 유자강이라는 사람이 보면 유자강 얘기합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가 상중에 기방에 들락날락한 거는 지난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 나에 대해서 좀 잘 써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쟤들은 살인들 쟤들 우리 홍보를 제대로 기록 안 할 것 같다. 이거 한번 보고 온나. 이렇게 해서 유자강을 딱 보내놨는데 유자강이 딱 사료를 보니까 거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중국의 역사 중에서 한과 그의 조카 의제의 왕위를 뺏었던 그 상황을 보고 의제를 조문하는 조의제문을 딱 썼어요. 이것을 그 제자니까 김일손이 실록에 올린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 반역 아이가. 왜냐하면 이는 왕위의 정통성이거든요. 요 상황은 삼촌인 조카의 자리를 뺏는 이 상황인데 이것은 수양대군이 단중의 자리를 뺏는 그 순간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을 연산문한테 바로 경상도 말을 꼬질러 봅니다. 그 연산문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의 우리와 선대왕의 정통성을 부정한단 말이니까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 필화 사건으로 사림이 죽어나는 첫 번째 사건, 요 무호 사건, 그때 다 일어난 무호년에 일어났다. 김종직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김종직은 관을 뒤집어서 부관 참식하고 김일손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김종직의 자리는 김갱필이라는 사람은 저 희천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하고 기쯤 그 희천지방 유배를 갔을 때 누가 갔냐면 오늘의 조광조래. 조광조는 순수 서울 사람이거든요. 김갱필, 김일손 이런 사람은 영남 청도 사람, 김종직은 저희 동네에서 태어난 아버지예요. 저희 동네는 길재가 태어난 동생이에요. 길재가 태어나고 보령말에 낙향에서 김숙자를 가르치고 김숙자가 밀양으로 장가 들어와서 거기서 김종직을 낳았고 김종직이 고령으로 또 그 세의제가 만들어지면서 영남살림의 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영남살림은 길재로부터 시작해서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갱필, 김일손도 여기 들어있고요. 조광조 이후에 이제 이게 이황, 이현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김정희도 어렵니다. 제가 요새는 김종희가 있습니다. 근데 요 조광조가 영남 출생도 아닌데 어째서 영남 살림이 들어갔는가에 이게 기묘사하고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조광조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 살림 우리 소세원 담양의 소세원이잖아요. 또 면항정 한백당에는 호남의 살림이 쭉 의리 문화를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조광조의 아버지가 조광조가 17살 때 하필 김갱필의 유배가 있는 그 희천지방으로 가려고 임용을 해요. 그때 혼자 가지 않고 17살 내 아들 조광조를 데리고 가거든요. 이 조광조가 아버지의 근무지로 따라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니까 우모사화 때 유배를 왔던 김갱필을 딱 만듭니다. 김종직의 제자에. 김갱필은 김종직이 늘 모든 답은 소학에 있다. 우리가 사서 삼경도 있지만 소학 대학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문의 기본은 산천의 원리가 소학에 있다. 이 소학이 잘 들어가면 이 사회가 정말 고공자가 얘기하는 인이라는 이상국가로 들어가진다.
사회가 갈등으로 설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갱필은 서성 김종국으로부터 소학의 중요성을 일찍이 내 속에 뱉어냈었고, 그 소학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던 김갱필이 희천지방무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한양에서 온 17살 조광조를 착 만나면서 내가 평소 주장하고 싶었던 소학의 중요성, 조광조한테 그대로 전수시킵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영남 사립의 중요한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김갱필도 사실은 그 다음에 또 갑자사업 또 일어나거든요. 갑자사업은 왜 일어나냐면, 모사는 훈구 세력하고 신진사대부 간의 사초 신록에 관련된 일이라면, 요 사이에 어떤 한 인물이 나와요. 임사홍이란. 이 사람은 권력은 잡고 싶은데 내 훈구에도 세력이 없고 사립에도 세력이 없는데, 이거 딱 보니까 잘하면 내가 진짜 권력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가 뭐냐면, 연상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에 대한 이 자료를 딱 수집합니다. 체계적으로 누가 이 죽음에 관여했는지, 누가 폐비시켰는지 선대왕부터 쫙 관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상군하고 친해보려고 막 알랑알랑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가까이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어머니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종 때 윤씨를 폐비시키면서 어떤 경우에는 절대 비밀이다, 누구든 이 비밀을 누설하면 참죽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임사홍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하, 어머니에 대해서 아세요? 몰라, 우리 어머니 언제지 몰라. 어머니는요, 선대비께서는 자애로우시고 품행이 방정하시고, 품행이 방정 맞은 거 아니고, 품행이 방정하시고 인품이 너무하시고 온갖 미사력을 다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상군이 엄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워져 있고 말을 함부로 했으니까. 그런데 임사홍이 계속 엄마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애정 결핍도 있었고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늘 불안했던 이 연상군이 그럼 우리 엄마가 누군가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엄마의 죽음에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와 사립이 다 개입된 걸 알고 임사홍이 기획하에 두 번째 일어났던 그 사화가 갑자사화인데요. 이 갑자사화 때 완전히 사립과 훈구가 같이 또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갑자사화 때 임사홍의 말을 듣지 않고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거 다 선대왕께서 비밀 하나 했잖아 이랬으면 연상군이 제명에 잘 살았을 텐데, 임사홍의 그 관계에 의해서 연상군이 확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화를 딱 일으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살인부가 훈구들이 대신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누구를 바로 세울 것인가? 성종의 개입이 진성되고 있었거든요. 이 진성되고 벌벌벌 뜹니다. 저 형님이 언제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잖아요. 저렇게 폭군인데 내시 김처선도 활로 쏴서 죽이고 민간은 전부 다 내 사냥터로 전부 다 흡수시키고 그러는데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이에 어느 하루 궁궐에서 말소리가 막 나는 거죠. 말이 다 오는 겁니다. 드디어 형님이 나를 죽이러 오느냐. 아내한테 부인, 드디어 형님이 나를 죽이러 오니까 우리 미리 죽읍시다. 목을 매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군, 아직까지 우리가 먼저 상황을 알기 전에 먼저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혹시 저 말이 대본에서 나온 말머리를 우리 집으로 향하면 우리를 축적하는 것이고, 말머리가 바깥으로 향하면 우리를 멋있어 보이니까 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말머리가 우리 집을 향할 때 그때 죽어도 늦지 않다 말립니다. 남편은 이렇게 진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말이 왔는데 말머리가 집 안으로 향하지 않고 대궐로 향하거든요. 거기는 중종 이제 진성대원은 세자 수업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결에 대궐로 가가지고 왕이 딱 됐거든요. 이게 중종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신하들이 아침에 조강, 낮에 주강, 저녁에 석강. 요게 조강, 주강, 석강 기본적인 공부 방법인데 고려시대 왕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딱 세자 수업도 받지 않고 왕이 딱 되니까 이 훈구실 이렇게 공신들이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이 공신들이
왕을 공부를 엄청 시킵니다. 근데 그 공부를 어떤 공부 시키냐? 왕 앞에서 권력을 잡는 거죠. 공신들이 왕보다 더 위에 있어서 왕이 공부하러 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리에 딱 앉아. 왕 왔나? 네. 아니 왕이 여기 오면 서야 되는데 쫙 앉아있고 중정 들어오면은 딱 앉아있고 중정이 이제 겁을 먹는 거죠. 그때 뭔가 내가 왕이 되긴 했지만 응급결에 그래도 왕이 된 이상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이런 공신들이 쫙 철가고 들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일을 할 수 없는 왕이 됐던 것이 중종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 7년쯤 되니까 요 공신들이 하나씩 죽어요. 이 자연상 노인이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들의 어떤 그 세습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한번 바꿀 것인가? 어느 날 성균관에 딱 내려갑니다. 성균관 내려가서 시험 문제를 딱 유생들한테 거기에 탁월한 답을 쓴 사람이 34살 조광조. 네. 조광조가 34살에 중종의 눈에 딱 띕니다. 중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 조선을 개혁하고 싶은데 네 하고 싶은 거 해봐. 네 기획해봐. 내가 다 밀어줄게.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데는 다 쉬워합니다. 조광조 34살에 진짜 불꽃처럼 기용돼가지고 이야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고 있는 차에 왕이 발탁해서 그렇게 밀어주니까 뭔가 일을 막 진행하잖아요. 조광조가 했던 일이 사실은 조선이 성례국가라고 하더라도 중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실은 불교를 숭상했고요.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도교에 신선한데 제사를 지내는 소깁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이긴 한데 유학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광조의 탁 등장은 조선의 사상의 저단점을 싹 가져옵니다. 조광조는 스승으로부터 소학의 중요성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향약을 설치해서 소학을 보급합니다. 기본적인 인성. 그래서 이 나라가 범죄 없는 사회, 갈등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기본적인 팔을 쫙 땁니다. 그리고 인재가 뛰어나면 능력이 뛰어나면 꼭 시험을 치더라도 살인들이 추천해서 이 사회에 등장할 수 있는 혈약을 딱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은요 공부를 못해서 돈 없는 부모를 만나서 시험을 못 쳤으면 이 인생을 어떻게든 추천해서 사회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혈량을 딱 설치해 주거든요. 거기까지는 또 괜찮았어요. 그런데 조광조가 철인 정치를 강조합니다. 왕은 공부해야 된다. 소학을 기본, 성리학을 기본으로 한 공부하는 왕이 필요한데 이 이전 시대에 조광, 주광, 석광은 있는데 조광조는 여기 상대는 야간 자습까지 시도와 자율학습. 왕이시여 전하 공부가 부족합니다. 새벽 자습. 네. 실질적으로는 조광, 주광, 석광은 하는데 좀 부족하네요. 야간 자습 또 부족하네요. 나머지 공부를 너무 시키니까 중종이 처음에는 조광조가 좋았는데 공부하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거죠. 조금 정말 이거는 왜 맨날 나만 보면 공부시키려고 하는가. 예. 뭐 철인 그 모르겠는데 진짜 공부 좀 쉬고 싶다. 우리 공부하시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왕에게 아침, 점심, 저녁, 야간 자율학습, 새벽 공부까지 시키니까 중종이 점점 조광조한테 한밀히 좀 실정이 나는 이 시점에 궁중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전에 조광조가 공신들 다 존중해야지 괜찮아. 그런데 가짜 공신들은 해줄 수 없어요. 위훈 삭제를 딱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신들이 그때 당시에는 허가는 고리 대감업, 공신들이 양인들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데 막 요즘 장기를 다 가져가라 하는 장기 포기각 쓰던 것처럼 그 정도의 고리 대감업을 했는데 여기서 조력을 다 봐줍니다. 공신이기 때문에. 허가는 고리 대금업자들이죠. 또 공신들은 설령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이 받는 그런 처벌을 받지 않고 공신들은 많이 양병을 해줘요. 이 공신들이 어떤 창고는 점점 늘어나고 양민들은 창고는 점점 줄어들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던 차에 조광조가 근데 진짜 공신은 보답해줘야지. 그런데 가짜 공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훈 삭제를 하니까 요 흥부들이 딱 들고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왕을 공부시키는 거 괜찮아, 소학 괜찮아, 향력 보급 괜찮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이 정책이라도 나에게 재산상 손실을 주면 나쁜 정책이잖아요. 공신들이 가짜 공신 가리자 여기에 반발이 딱 생긴 거. 전마저거 놔둬서 안 되겠다. 이 전마저거 놔뒀다가는 우리한테 심각한 위협이 오겠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추초유황으로 궁궐 안에 나무 이파리가 발견됐는데 나무 이파리에 벌레가 어떤 형태로 까먹었나 꿀을 발라놓으니까요. 조씨 한자로 조를 파자하면 주자가 되고 초자가 되는데 주초위왕, 이 조씨가 왕이 됐는데 주초유황에는 처음에 발견했던 국면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야 이게 뭐야 마마 이게 뭐예요 막 하잖아요. 그런데 궁중에 SNS라는 것이 여기서 이 말 했는데 한 단계 건너가면 점점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지구 역사상 최초의 SNS가 서동요거든요. 아우 그 백제의 모환이 SNS 퍼뜨려가지고 선화공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 다음 이 SNS가 바로 이 주초유황이에요. 궁중에서 조씨가 왕이 됐는데 조씨 누구야? 조광조 영모야? 진짜? 이렇게 해서 점점 커가지고 안 그래도 중종이 위기를 느끼고 조광조가 좀 싫어해지는 그 순간 홍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하고 딱 결정해서 조씨가 왕이 된단 말이야? 조광조 정말 영모 아니야? 예. 어느 날 아침에 조광조를 아침 조광에 딱 풀어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네 붕당했지? 딱 잡아가지고 전라도 화순 능주로 유배를 보냅니다. 38살에 그때 4년간 진짜 이 왕을 모시는 것을 내 부모 모시듯이 했고 나라 살림은 내 살림 살듯이 했는데 진짜 사심없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유일하게 이유라고 하면 너 붕당했지 이 이유만으로 조광조를 딱 잡아서 화순 능주를 딱 보내거든. 전라도 조광조가 거기 쫓겨가면서도 무슨 일이 있겠지 나를 데리러 오겠지 말소리가 나면 나를 풀어주는가 아니구나 풀어주는구나 아니구나 한 달 만에 사회를 받으면서 그게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조광조가 유배할 때 조광조가 사사했던 많은 사람들도 유배를 가긴 하는데 조광조를 정말 같이 문신으로서 널 평생 도반으로 있던 사람들이 나 이런 현실 정치 안 해. 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유배를 간다면 이런 정치가 아니지. 그래서 후남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낙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관료 사회에 진입되기 전에 있는 유생으로 있는 사람인 소세원 경영자 양산모예요. 소세원 다 가보셨잖아요. 양산모는 자기가 아직까지 대과에 급제도 하지 않고 유생 시절인데 늘 조광조를 롤모델하고 해서 미안합니다. 저런 분이야말로 사회를 바꿀 수가 있어. 나도 저런 분처럼 가야지. 그래서 이제 과거급제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조광조가 하루아침에 영모로 몰려가지고 이 사회를 받는 그 순간을 보고 이런 것이 현실 정치라면 난 하지 않아. 그래서 낙해만 한다. 그런데 이런 거죠. 조광조가 설령 그렇게 죽었을지라 하더라도 그 조광조의 죽음에 내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 나의 신념이지. 나의 신념이 자식의 앞날에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양산부가 내려가서 했던 일이 소세원을 지도를 가릅니다. 이 소세원은 건축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최고의 정원이라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소세원을 지었던 그 첫 번째 가족 집속한 이야기는 나는 비록 정치 속에 나가지 않지만 내 자식의 앞길을 내 신념으로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자식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뭐냐? 여기에 지식인들이 올 수 있는 공간 살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소세원을 만들게 때 그 계기가 된 거죠. 그 소세원에 하서 김윤우가 오고 설순 면왕생이 오고 태계가 가고 혹은 정철이 가고 오경명이 가고 이런 사람들이 당대의 16세기, 17세기에 이어가던 16세기의 어마무시한 영원함의 선비들이 거기 가서 이 학문의 장을 딱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보호는 소시적인 경영을 통해서 나는 현실 정치에 가지 않지만 내 자식들은 이 조선을 대표하는 이 학자들을 만나서 학문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을 하스 김윤호의 제자로 딱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스 김윤호의 이 사회가 딱 되게 만드는 거죠. 호남 사림이 그렇게 성장합니다. 호남 관찰소, 전라도 관찰소로 있던 당시 김윤재라는 사람이 이런 불합리한 정치 구조 속에서 내가 정치를 그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역시 관직을 사직하고 자기 고향 담양으로 내려서 황벽당을 짓습니다. 역시 소세원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옆에 시경쟁이 있고 시경쟁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오른쪽에 황벽당이 있거든요. 온 집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 쪽으로 둘러싸인 세상에 부정한 것하고 난 타협하지 않겠다는 김윤재가 있는 그의 서당인데 어느 날 그 김윤재라는 분이 정심을 먹고 잠시 잠이 드는데 꿈에 한백당 아래에는 이 개울이 깊지도 넓지도 않은 그 개울이 들어가 왔듯이 꿈 속에 그 개울에 어린 용 한 마리, 실제 드래곤, 이 드래곤 한 마리가 이게 헤엄치는 걸 보게 된 거죠. 보통 저 같은 사람 같으면 이거 어떠상다 할 건데 김윤재는 하인을 안사라고 시킵니다. 저기 분명히 누가 와 있을 것이다. 가봐라. 그러니까 정말 한 12살 되는 어린 아가 그 개울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거든, 한여름에. 그래서 김윤재가 얘기를 합니다. 니 누구? 어디 가노? 아니, 경상도 말이고 전라도 말로. 했겠죠. 전라도 맞죠? 어디 가냐이? 어디 가냐이? 그러니까 정철이, 저 정철인데요. 광주 가는데요. 광주 왜 평만남 가는데요? 정철은 청평시장 아시죠? 국밥이 유명한 청평 사람이거든요. 그의 할아버지 때, 영상분 때 유배 와가지고, 유배 때문에 이제 호남으로 내려오게 했어. 그러니까 형님 만나러 가는데요. 그래? 여기 김윤재가 이렇게 12살 애한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대답을 따박따박 너무 잘해요. 너 형 만나러 가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면 어떻겠노? 그래서 그 정철이 형 만나러 광주 가는 길에 가지 않고 황백당 김윤재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윤재가 자기 손녀와 결혼을 딱 시켜요. 송광정철이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발탁됐던 송광정철이 하스 김인우의 항맥을 받고 고경명의 항맥을 받고 이렇게 해서 호남 가정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결국은 조광조의 유배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 사림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호남인들이 그 조광조에 대한 의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광조하고 상종을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양팽손, 신찬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조광조의 그 울분을 다 들어주었던 사람도 영남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도 아니고 호남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남이 가지고 있는 의리 문화, 아마 그것이 그때를 본다면 왜 호남을 우리가 의리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광조의 유배는 그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불행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선사회 전체를 통시적 입장에서 보면 한 개인의 학문이 지역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한양의 문화와 지역의 문화가 바로 섞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소세원이라는 한 대표 원림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영호남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 혹은 또 이게 문화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호남은 정자가 많잖아요. 호남은 정자문화, 영남은 서옥문화, 호남은 시문화, 영남은 문장문화, 호남은 소리문화, 영남은 춤문화. 이 서로 다른 이 문화가 이렇게 저렇게 섞여가지고 오늘날 현대 한국의 정신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그 가장 저변에 유배가 있었다. 유배는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한국의 정신문화를 성장시켰던 한 계기가 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있어요. 감사합니다.